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깁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기억력을 원망하고 통제되지 않는 생활 습관에 무력감을 느끼죠. 가장 가까운 부모님과 벽을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 들 때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인성 따위는 버려도 된다고 믿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부유한 삶을 갈망하기도 하죠. 요즘 SNS에서 많이 보이는 고민들 아닌가요? 그런데요, 150년 전 이 모든 사소해 보이지만 누구나 안고 있는 인간적인 고민들에 대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해결책을 보내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을 비롯해 수많은 지성인들이 인생의 바이블로 삼았던 이 책.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길래 15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필로틱에서 펴낸 어제보다 멍청해지기 전에입니다. 제목이 마치 우리 시대를 겨냥한 일침처럼 들리지만 놀랍게도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150년 전 19세기 영국의 지성인 필립 길버트 해머튼이 쓴 글입니다. 150년 전이면 증기기관차가 다니던 시절인데 그 당시 지식인의 글이 우리 시대와 과연 맞을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머튼이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는 지금의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신문과 잡지 등 읽을 거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머튼은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깊이 있는 사고를 방해하는 현상을 목격했고, 이를 경계하며 어떻게 지적인 중심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죠. 또한 물질적인 성공에 매몰되어 자신의 정신이 마모되는 줄도 모르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내면의 지적 성장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설파하고자 했습니다. 해머튼은 단순히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 비평가이자 화가 그리고 동판화, 애칭의 대가였으며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교류하던 문화계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했던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적인 자유를 위해서 안락한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한적한 시골로 거처를 옮겨서 자연과 벗하며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적인 삶은 계급이나 학위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해머튼은 실제로 요트를 타고 운하를 여행하며 사색하고 몸을 움직여 노동하며 얻은 에너지를 다시 지필의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지적인 삶을 위해 건강과 돈, 인간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자신이 실제로 그런 삶을 개척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저자가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실제로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정성껏 보낸 편지 형식을 취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친구에게, 생계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젊은이에게, 건강이 나빠져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에게, 마치 오늘날 우리가 SNS에서 무물보하듯 그는 지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이들의 질문에 68통의 다정한 때로는 또 뼈아픈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적인 삶이란 단순히 어려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쏟아지는 정보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150년 전에 대선배가 보내온
이 지혜로운 답장들 속에는 과연 어떤 해답이 들어있을까요? 나 혹시 멍청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해머튼의 상담소 문을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형편없는 기억력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한숨 쉬며 말하는 형편없는 기억력은 사실 특별한 재능일세. 단순히 기억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택적 기억력의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있는 것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정신활동이라네. 당신의 기억력은 무수한 정보 속에서 가치 있는 것만을 선별하여 저장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 정신을 보호하는 걸세. 괴테가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학문을 탐구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지. 그는 법학도로서는 부족했을지 모르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 결국 풍부한 지성을 갖추게 되었지. 만약 법학만 공부하도록 강요받았다면 그의 놀라운 학습 능력은 결코 드러나지 못했을 것일세.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의 말을 들어보게. 잘 채워진 머리보다 잘 단련된 머리가 더 낫다. 우리는 짐을 지는 당나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책의 구절들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신의 지적 양분이 되지 못한 것들로 기억을 채운 사람이 왜 결국 본인의 기억력이 형편없다고 믿게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네.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 많이 읽는 것보다 잘 읽는 것이,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잘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우리가 읽은 것은 모래 위에 쓴 글자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지만 깊이 생각하고 이해한 것은 바위에 새긴 글자처럼 영원히 남는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한 기억력이 아니라 현명한 기억력일세.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고 귀중한 식물만을 키우듯 말일세. 당신의 소위 형편없는 기억력은 어쩌면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일지도 모르네. 정신이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증거이자 더 깊은 사고와 이해를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지. 운동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참 이상한 습관이 있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면서 해야 할 일은 외면하네.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새벽까지 글을 쓰면서도 운동은 몇 주째 미루는 식이야. 정신은 혹사하면서 몸은 방치하는 모순 속에 살고 있어. 의사가 지친 눈을 보고 두뇌의 피로를 진단하기 전에 자연이 먼저 경고를 보내지. 소화도 더뎌지고 신경도 예민해지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일세. 내가 아는 55세 동갑내기 두 사람 이야기를 해주지. 이들은 놀라운 체력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비결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더군. 바로 의지라네. 한 사람은 같은 지역에 4채나 되는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쓰지 않고 도보로만 이동한다네. 그는 걷기의 달인이 되어 친구들이 그의 체력을 경이롭게 바라보지. 다른 한 사람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운동의 본보기가 되고 있어. 이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말하더군. 매일의 운동 습관은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힘들다고. 우리에게도 이런 운동의 절대적 가치를 믿는 신념이 필요하지 않겠나. 날씨와 상관없이 나가서 몸을 단련하는 결단, 그리고 아무리 급한 과업이 닥쳐도 몸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용기 말일세.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적 생활자에게 이 믿음은 희미하기만 하지. 운동하는 시간만큼 공부나 연구에 썼다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야. 물론 짧은 시간 단위로 보면 신체 활동과 지적 활동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워 보일 수도 있네. 하지만 인생이라는 넓은 시간의 범위에서 보면 몸과 정신은 서로 상생할 수 있다네. 몸이 건강할수록 정신도 맑아지고 생기도 넘치기 마련이지. 잠시는 운동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긴 안목으로 보면 꾸준한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야말로
중요한 지적 과업을 이루기 위한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지 않겠나. 역사 속 위대한 창조자들을 보게 워즈워스는 도보 여행을 즐겼고 괴테는 달빛 아래서 수영하고 스케이트를 탔네. 훔볼트는 허약했지만 운동으로 단련해 위대한 탐험을 준비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난해졌지만 말을 팔지 않고 승마를 즐겼지. 대부분의 도시에 사는 이들은 야외 활동을 줄이고 체조나 헬스로 대신하려 하더군. 체계적으로 특정 근육을 단련한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산바람과 바람결이 주는 상쾌한 자극까지 누릴 수는 없지 않겠나. 사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운동만이 아니라 비바람이나 추위 같은 날씨의 변덕에 기꺼이 몸을 맡기는 노출 자체도 큰 자양분이 된다네. 내가 아는 우체부는 1년에 무려 8,000마일을 걸어 다니는데 그는 규칙적인 생활로 완벽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네. 공장 노동자 중에도 몸을 많이 쓰는 이들이 있지만 그 우체부와 같은 밝고 활기찬 기운을 가지긴 쉽지 않지. 그는 아침마다 종달새처럼 기운차게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오늘도 어제와 같은 길을 잘 걸어왔지요 라며 환하게 웃는다네. 시간을 아끼고자 운동을 압축하려 했던 시도는 프랭클린도 실패했어. 짧고 격렬한 운동이 오래 지속하는 적당한 운동을 대체할 수는 없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걸 생각해보게. 우리 혈액을 새롭게 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네. 농축할 수도 없고 완전한 에너지를 얻으려면 자주 오래 바깥에 있어야 해. 이것이 자연의 방식이야. 결국 몸을 쓰는 활동과 지적 생활은 서로 어긋나지 않네. 오히려 문학에서는 활달하게 움직이는 작가의 필체에 생동감이 넘치고 과학에서도 적극적인 현장 탐사가 수많은 발견으로 이어진다네. 미술에서는 직접 경험한 역동적 움직임과 멀리서 담아온 자연의 장엄함이 작품에 그대로 스며들지. 철학마저도 건강한 몸에서 나오는 기백과 끈기의 혜택을 누리는 법이라네. 고대의 가장 빛나는 사상가 소크라테스가 지닌 강인한 체력은 그의 탁월한 지적 토대가 되었을 터이네. 이렇게 보면 우리 인류가 쌓아온 위대한 지적 유산의 상당 부분이 건강한 육체를 바탕으로 꽃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 질병과 죽음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알렉산드로 빅시오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일이야. 그의 친구 라브로스가 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늘따라 기운이 훨씬 좋아 보이는군 하고 말을 건넸지. 빅시오는 자신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답했다고 해. 라브로스, 지금 자네가 보러 온 사람은 겨우 15분밖에 살지 못할 몸일세. 그런데도 내 몰골이 멀쩡해 보인다고 날 속이려 하다니. 차라리 자잘한 거짓말보다는 따뜻한 악수를 건네주게나. 나도 자네에게 그런 선의의 거짓 위로를 하진 않겠네. 우린 둘 다 자네의 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다스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말이야. 의학의 온갖 지혜와 노력으로 얼마간 시간을 벌 수 있다 해도 결국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은 분명하네. 다만 이 슬픈 확신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도 자네는 기꺼이 용기를 내어 지난 수년간의 고통에서 가장 심오한 지혜를 이끌어냈지. 어느 현자가 고통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가 있다고 말했던 바로 그 통찰을 말일세. 자네의 정신과 도덕적 본성은 놀라울 만큼 탄력이 있어서 몸이 불편함과 통증에 시달리지 않는 순간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병약함에서 벗어나곤 했네. 다른 이들의 건강한 일상에 기꺼이 몸과 마음을 어울려 살았고 가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우주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자연 법칙을 담담히 받아들였지. 그 자연 법칙이 자네에게 노쇠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점도 태연히 인정하면서 말일세. 자네는 병이 집요하게 몸을 옥죄어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네. 그 결과물에서 과연 무엇이 바뀌었나? 오직 문체와 사상의 기품이 더 깊어지고
차분해졌을 뿐이지. 환자 특유의 억울함이나 예민함 같은 건 전혀 드러나지 않더군. 그 어느 글에도 병고를 호소하거나 세상에 불만을 늘어놓는 흔적이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정신의 증거일세. 자네의 마음은 열감기처럼 피어오르는 짜증과 억울함의 안개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넓고 맑아졌네. 이 육체적 고통이 오히려 외부의 온갖 아픔을 더욱 깊이 공감하도록 자네를 이끌었으니 말일세. 때로 고통은 남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일깨우고 이전에는 부족했던 인내와 온유함을 길러주는 법이지. 그리고 자네는 바로 그 진리를 스스로 체득해 나갔네. 자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향해 나아가는 배에 몸을 실은 듯하네. 이미 배는 거센 물길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골짜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자네는 명석하고 담대한 태도로 그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그 짧은 여정 속에서도 자네는 여유를 잃지 않고 사색에 잠기며 배가 조용히 물길을 따라 나아가는 동안에도 끝까지 배우고 생각하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어. 높은 지적 생활의 아름다움이란 바로 그런 것이겠지. 육신이 점차 쇠약해진다 해도 완전히 지쳐버리거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순간이 아니라면 우리는 잠시라도 사심없는 성찰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병약한 몸 안에서도 인류에게 새로운 생각을 전하거나 의미 있는 글귀 한 줄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자네에게 깊은 만족을 안겨줄 것이네. 설령 자네가 남긴 저술이 금세 잊혀지거나 발언이 더는 인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야. 오늘날 유럽의 지적 찬란함은 이름난 거장들만의 공로가 아닐세. 잊힌 사색가들이 그 빛을 모으고 지키며 확산해왔기에 가능했네. 만약 누군가가 오로지 자기 만족만을 위해 글을 쓴다면 삶이 짧고 미래가 불확실함을 깨달은 순간 모든 작업을 멈출지도 몰라. 하지만 자신의 삶이 인류 정신을 이어가는 하나의 고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펜을 놓지 않고 다가올 세계를 향해 희망 어린 시선을 던지게 마련이네. 이는 마치 프랑스 동물학자 에티엔 조프루아 생틸레르가 시력을 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물학의 미래를 가슴속으로 그려보았던 것과 다르지 않지. 자네 또한 그런 길을 걸어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네. 시간을 길들이고 싶은 사람에게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이라면 절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을 일종의 노예 상태가 있다네. 바로 시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일세. 나는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 종종 자기 의지로 이런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네. 이를테면 시계가 9시를 가리키면 책을 펼쳐 어제 읽던 부분부터 시작하고 9시 15분이 되면 그 구절이 아무리 흥미로워도 정확히 분침이 점에 도달하는 순간 책을 덮는 식이지. 지성이란 본질적으로 유연성과 여유를 필요로 한다네. 기차와 시계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이유는 기차 역시 시계처럼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일세.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너무 엄격하고 세밀한 규칙은 오히려 지적인 사고를 방해할 뿐이야. 정원의 나무를 매일 같은 모습으로 유지하려 가지치기 하듯 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면 생각이라는 꽃이 피어나지 못하지. 스코틀랜드 문학가 월터 스콧 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나는 완벽하게 규칙적인 습관을 가진 천재는 본 적이 없지만 바보들은 많이 봤다고 말했다네. 얼마나 통찰력 있는 관찰인가. 시간은 가능하면 긴 덩어리로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네. 15분씩 여러 일에 쪼개 쓰기보다는 한 가지 작업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연속으로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마치 피아노 조율사가 악기를 조율하듯 마음 전체를 하나의 음조에 맞추는 셈이네. 가장 좋은 방법은 대략적인 규칙을 따르는 것일세.
아침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고 저녁에는 친구를 만난다. 혹은 하루는 공부하고 이튿날은 결과물을 만든다. 또는 한 주는 일하고 다음 주는 세상을 경험한다. 처럼 넓은 범위의 규칙이 가장 적합하다네. 사업가들이 좋아하는 습관 중 하나가 저녁에 이튿날 해야 할 일들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지. 이는 분명 유용한 습관이지만 지적인 사람들이 이 방법을 적용할 때는 매우 넓고 느슨한 방식으로 해야 하네.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려 들어서는 안 되지. 지적 노동자는 소소한 일들을 빠짐없이 처리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여겨서는 안 된다네. 이런 태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걱정을 낳고 결국 사고의 평온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지 족쇄가 아니야. 방향은 제시하되 걸음걸이는 구속하지 않는 지혜로운 균형이 필요하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성인의 삶이라 하겠네. 1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어릴 적 프레드릭 마리에스의 소설 미드십맨 이지를 읽었을 거네. 하피오가 적의 함선을 습격하려고 할 때 주인공 이지는 낚시에 빠져 잠시 지체했네. 이로 인해 적의 포격을 피하고 적함을 탈취할 수 있었지. 만약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금원을 따라 이지가 서둘렀다면 포안에 맞아 희생되었을지도 몰라. 물론 이는 순전히 운이었겠지만 실제 인생에서도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네. 최근 대륙철도 사고에서 한 유명 인사가 기차 시간을 잘못 계산해 탑승하지 못했지. 덕분에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네. 사람들은 흔히 미루는 습관은 시간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하지만 때로 일을 미루는 것이 시간을 아껴주는 경우도 있다네.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다음 날로 미룬 사이에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하세. 그 정보로 인해 계획을 수정하거나 취소하게 된다면 성급히 시작했을 때보다 시간과 노력을 아끼게 되는 셈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말이 있네. 이는 정광석화처럼 빠른 판단으로 유명한 나폴레옹도 강조했던 지혜지. 성급한 행동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멈춤이 필요하네. 방향을 잘 가늠하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라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시간을 낙관적으로 평가하지. 금방 끝날 거라 믿고 시작한 일이 예상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술가들도 하루 종일 투자해 소설 몇 페이지를 쓰거나 그림의 작은 부분만 완성하고 그마저도 수정이 필요할 때면 초라한 결과에 좌절하곤 하지. 그래서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범위를 잘 따져보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네. 독서도 비슷하네. 많은 사람이 방대한 양의 책을 평생 동안 다 읽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사모으지만 결국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는 경우가 많지. 현실적으로는 엄선한 저자와 작품들에 집중하여 깊이 있게 읽어나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네. 물론 여름 동안 페리어 퀸 한 권만 읽겠다고 결심하더라도 출판사 일이나 우편물이 그 시간을 방해할 수 있지. 다만 독서는 다른 일들과 달리 분명한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네. 책의 분량을 토대로 읽는 속도를 계산하면 자신의 현실적인 한계를 가늠할 수 있지. 언어마다 읽는 속도가 다르므로 잘 숙달된 언어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여러 언어를 구사하려는 욕심은 좋지만 그 과정에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걸세. 결국 한정된 시간을 현명하게 쓸 때에만 생산성이 보장된다네. 지적 영역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인색해서는 안 되네. 재무에서 검소가 돈을 지혜롭게 써서 최대 효익을 내는 것이라면 수전론은 단순히 쓰는 돈을 최소화하려는 태도지. 시간 관리에서도 극단적인 절약은 지양해야 하네. 예술가들이 말하듯 시간을 주어라 라는 충고는 특히 인내심이 부족할 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가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네.
미숙한 언어로 된 텍스트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 문법과 어휘에 막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본질을 놓치면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네. 기억이 오래 남으려면 강렬한 충격이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습은 충격적이지 않으니 결국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만 한다네. 창작 역시 마찬가지라네. 단순해 보이는 설계라도 실제로 시작하면 복잡한 세부 사항이 생겨나지. 한 극작가는 일이 몰리고 마감이 닥치면 오히려 마비된다고 토로했다네. 물론 압박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 쇠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불꽃이 튀듯 긴장감이 창의력을 자극하기도 하지. 로시니가 젊은 작곡가에게 했던 조언이 생각나네. 오페라 서곡은 첫 공연 전날 밤에 쓰세요. 궁지에 몰리고 악보 복사자는 기다리며 극장 지배인이 머리털을 쥐어뜯는 광경을 보면 영감이 샘솟을 테니. 그는 내 시대의 이탈리아 흥행주들은 30살에 벌써 머리가 벗겨졌다며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지. 실제로 로시니는 서곡 오텔로를 공연 당일 새벽 지배인이 그를 방에 가둬놓았을 때 완성했고, 도둑같이도 초연 당일 아침에 위층에서 종이를 한 장씩 아래로 던지며 써냈다네. 극한의 압박이 특별한 에너지를 끌어낸 것만은 분명하지. 하지만 로시니는 그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네. 마치 학생이 시험 직전에 숙제를 해치우거나 연설가가 즉흥 연설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달리는 고속열차도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출발하는 것이지. 결국 가장 위험한 시간 낭비는 잘못된 계산에서 비롯되네. 많은 지식인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시작했다가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처음부터 시간을 잘 계산했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일들인데 말이야. 특히 이 점을 강조하고 싶네. 사람들은 짧은 시간은 정확히 계산하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10년이란 시간이 주어지면 밤도 새우고 휴식도 줄여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독서, 식사,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은 여전히 필요하다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말일세. 하지만 이 말이 늘 압박감 속에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네. 1분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며 극단적으로 굴 필요는 없네. 토프퍼는 나태의 1년이 교육의 필수 요소라고 했고, 클로드 틸리에는 가장 잘 사용된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라고 했네. 우리에게는 균형이 필요해. 시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때로는 낭비되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 말일세. 똑똑하면 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지적 성과를 거둔 사람들 중에는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과는 어긋난 삶을 산 이들이 많았네. 실제로 난잡한 성생활을 즐긴 자들도 있었어. 철학자이자 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을 보게나 의도적으로 부도덕했고 수많은 불륜과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지. 심지어 이복 여동생과의 관계설까지 있었다네. 우리 지식인은 특유의 부도덕한 유혹에 빠지기 쉽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사람과의 대화는 어느 순간 물리기 마련이야. 그러다 더 매력적인 지성을 만나면 현재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지지. 내가 아는 한 여류 작가의 이야기를 해주겠네. 그녀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는데 새로운 동반자들은 모두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니고 있었어. 이는 오로지 그녀의 지적 호기심 때문이었지. 더 흥미로운 건 지나치게 세련된 지적 생활이 반작용을 낳는다는 점일세. 프랑스의 대문호 샤토브리앙을 보게. 우아한 문체로 글을 썼지만 실제 언행에서는 누구도 글로 옮길 수 없을 만한 음담 패설을 하고는 했다더군.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도 마찬가지지. 빛나는 하늘과 신비로운 바다를 그렸으나 실생활에서는 거친 선원들처럼 유흥을 즐겼다네. 한 친구가 현존하는 정교한 천재 중 한 명을 두고 내게 말을 하더군.
당신은 그의 취향이 얼마나 거친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천박한 상대를 의도적으로 찾으며 희열을 느낍니다. 이건 학문의 가지가 너무 부푼 나머지 그 뿌리가 메마르는 병폐와 같네. 너무 지적으로 몰아붙인 나머지 일시적으로라도 본능적 쾌락에 몰입해 정신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반동이라 볼 수도 있지. 여기까지만 보면 지적 추구가 도덕성을 좀먹는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간단히 결론 내리고 싶지 않네. 지식이나 예술의 세계에 몰두하다 보면 수많은 흥분과 즐거움을 공급받기 때문에 굳이 다른 육체적 쾌락, 무절제한 성행이나 음주로 몰려갈 필요가 줄어든다는 점도 중요하거든. 게다가 사회 전체를 놓고 보자면 가장 교양이 높은 계층이 대개 가장 성적으로도 자제력 있는 계층인 경우가 많다는 통계적 사실도 있지 않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절제일세.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닌 지적 성취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네. 무분별한 체험은 정신력의 가장 큰 적이야. 10년만 그렇게 살아도 의지의 절반은 사라진다네. 겉으로는 인생을 배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면의 힘을 갉아먹는 거지. 생각마다 쓴맛이 배고 영혼의 탄력은 무뎌지며 실행력은 허공에 흩어진다네. 오로지 본인의 지적 능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사람일수록 육체적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다네. 과도한 음주와 성적 탐닉은 뇌와 정신의 맑고 예리한 기능을 해치기 마련이니까.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미세한 차이에서 갈리지. 마치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힘이 조금이라도 부족해 밀려나면 좌초되듯이 학문 연구나 창작도 마지막에 조금만 집중력이 부족해도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네. 지적 포부가 큰 이들은 이런 함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상의 컨디션과 정신력을 유지하고자 스스로 철저한 절제를 선택하곤 하지. 결국 합리적인 지적 생활은 자제력과 건전한 윤리의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네. 네, 지금까지 필립 길버트 해머튼의 어제보다 멍청해지기 전에 였습니다. 무리하게 야외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스물스물 감기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가 막히고 목도 살짝 간질거리네요. 매주 녹음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감기를 가장 신경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난히 녹음이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나 듣는 동안 불편하시진 않았을지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은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초기에 꼭 챙기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작두콩차를 열심히 우려 마십니다. 그게 기관지에 좋다고 해서요. 문경에 갈 때마다 꼭 한 봉지씩 사오는데 요 며칠은 거의 한 봉지를 다 마실 정도로 부지런히 마셨습니다. 꼭 차가 아니더라도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하죠. 기침이 나올 때도 물 한 잔만 마셔주면 금세 잦아들곤 합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지기 전에 저는 차 한 잔 더 해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확실한 감기 초기 대응법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도 일종의 지적인 생활 아닐까요? 오늘 비록 제 목소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해머튼의 귀한 문장들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았으면 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맑은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